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이경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오전 10시 반에 서울 종로구 통이동 인수위 건물 현관 입구에서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관련 모두 발언 듣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정부 임기 말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랍니다. 위원분들은 개별적인 의견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제가 언론에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함께 일하는 이제 새 정부를 이끌어가는 동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모두 발언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번 인수위 구성 대통령 당선 9일 만에 이루어져서요. 역대 정부 대비 가장 빠른 속도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윤 당선인 그리고 안 위원장의 각오, 그중에서 국민 눈높이 얘기도 있고요.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 이런 각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사실 어떤 정치적 투쟁이라든지 권력 다툼보다는 민생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인수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이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년 정권 교체 주기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는 한 정당이 10년 정도를 정권을 갖고 그 이후에 다른 정권으로 넘어간다, 다른 정당으로 넘어간다. 이 10년 교체설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5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혼란들도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비판이라든지 문제의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비판점들을 수용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들을 많이 변화시켜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어떤 정치적 권력 투쟁 내지는 권력 싸움, 자리 싸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민생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내되 조금 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수위의 태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까지 임명된 27명의 인수위 관련 인물들 쭉 살펴보면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포함해서 안철수계 인물들이 8명이 지금 포진이 돼 있어서 3분의 1 정도가 인수위의 3분의 1 정도가 안철수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단일화 때 공동정부하겠다 그 약속이 지켜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인수위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약속을 지키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따가 저희가 또 인수위 구성하는 부분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5월이면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비판만 하면 진짜 비판해야 될 그런 지점에서 비판을 한다 해도 계속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이런 또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좀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 인수위의 청년, 그러니까 인수위 지금 현재 24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수위에 무조건 청년이 들어간다고 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높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또 다르다 틀리다 이런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청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년 한 사람을 넣었다고 해서 인수위에서 청년 정책을 다 한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어떻게 그걸 수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근데 여성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24명 중에 4명만 여성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금 아쉽다. 근데 인수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해서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상당히 많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전문성을 갖춘 여성은 없었는가? 이 전문성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의아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역이라든지 성비를 맞춘다
라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췄다는 거에서 여성의 비중이 너무나도 낮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또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50대 여성의 전문성이 정말로 부족했었는가?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보여진다면 우리나라의 그 유리천장, 여성이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20, 30대 청년들이 느끼는 유리천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느끼는 유리천장은 정말로 없었는가? 이것을 보고 인수위만 봐도 좀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짜 그 전문성이, 여성의 전문성이 없어서 그랬는가,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인수위였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은 모르겠는데 여성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청년 부분도 좀 따져볼 부분이긴 한데, 자,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인수위원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역대 정부에서 인사들 부르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고소영,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고대, 소망교회, 그리고 영남 출신, 그리고 연예인들의 관련됐다기보다는 이름을 재미로 만든 거긴 한데, 어떤 때는 너무 이 부류의 인사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다고 지적되는 부분인데, 강남 부동산 부자, 그래서 강부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성고경, 성대, 고시패스, 경기고 이런 얘기도 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시민, 유명대학 그리고 시민단체 출신 민주당 보훈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언론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붙인 이름이 있죠. 서오남, 그러니까 서울대 50대 남성. 대체로 오늘 아침 신문들의 입장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전문성까지는 모르겠는데 여성 그리고 청년, 특히 다양성이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다양성이 확보된 조직은 항상 이제 뭐 건강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니까 또 이 퍼포먼스나 이런 조직력 문화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은 사실로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인수위가 사실 그렇게까지 할 시간이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지금 이 2달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 정부를 잘 인수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전이를 할당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 윤석열 당선인과 같이 호흡을 맞췄던 분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을 이끌어 나갈 분들과 정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빠르게 협의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성이니 뭐 남성이니 이런 식으로 가려서 비판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이면 남성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성이 과연 일을 잘할 수 있느냐를 봐야지 50대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50대가 일을 잘할 수 있느냐를 봐야지 50대 남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예를 들면은 왜 그러면 윤석열 그 당선인은 주변에 남자밖에 없느냐? 왜 그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남자밖에 없느냐라고 탓을 하신다 그러면 사실 이건 구조적인 문제고 차기 정부에서 해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고 미시적인 부분에서 여성들이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차기 정부에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인수위에 여성 몇 명 맞췄다고 해서 그것이 여성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배려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성 얘기를 저희가 조금 더 해보자고 한다면 부동산과 교육 전문가가 인수위에는 없다, 빠져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은혜 대변인은 인수위원을 선장이라고 본다면 전문위원이 나중에 합류하게 되는데 조타수로 포함되게 된다. 아직 인수위원 명단만 나온 거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렇죠. 아직은 명단만 나왔는데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여성의 그 존중과 배려 그런 차원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위를 구성할 때 중요한 건 전문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전문성의 기준이 무엇이냐, 왜 50대고 왜 남성만 이렇게 많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만 비판이 아니고 언론과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의아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정부의 우리나라의 이제 통수권자가 군 통수권자가 되고 국민의 리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여성의 뭐 배려가 아닙니다. 그 여성의 전문성.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왜 여성이 이렇게 비율적으로 왜 작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더 좋겠고 그럼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의 전문성이 왜 이렇게밖에 작을 수가 없었는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도 글쎄요. 지금 인수위를 당장 구성하는 데에서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세밀하게 깊이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정부를 끌어갈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말씀도 네,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어떤 그 지도자가 생각하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은 이경 대변인께서도 이재명 캠프에서 명대변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여성의 어떤 할당을 받아서든지 배려를 받아서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민주당의 대변인에서 일을 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여성을 배려했기 때문에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실력이 있으시니까 민주당 대변인으로 들어가셨고 거기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시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대변인의 성비가 어떻다 이렇게 저희가 탓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결국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정부의 그 지도자에 잘 맞는 사람들이 그 정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짧게 짧게 말씀드리면 맞죠. 예. 반복하는 것 같은데 여성 할당 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성을 했는데 왜 여성 비중이 이렇게 적었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사회에. 어찌됐든 간 여성은 반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문성을 중점으로 뒀는데 왜 이렇게 여성이 적느냐. 그러면서 유리천장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동의하고 그건 이제 것입니다. 차기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이제 인수위에서 시작 전부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되고 그것이 있으니까요. 인수위를 이런 구성하는 부분에 것으로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보고 그 인수위,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에 대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다가 아니고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 듣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네.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 그렇게 탓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나오느냐 말씀하신 유리천장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지. 저는 인수위 구성에 여성분들이 몇 분 들어갔다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여성 정책 기조들이라든지 아니면 인적 구성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같은 생각합니다.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요. 저도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잘해주시길 여기까지요. 바라겠습니다. 예. 윤 당선인 오늘 첫 번째 인수위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 규정, 예비 비안까지 의결했다고 하는데 최우선 국정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꼽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들어 있고요. 방역과 의료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후보 때 윤석열 당선인 얘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100%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겠다. 현재가 90%고 그리고 작년 7월 이전에 보상받지 못했던 그것까지 소급해서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가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다행이죠. 어찌됐든 간에 그때 당시에 국채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채가 심각해서 상당하다 이런 얘기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가계부채가 OECD 국가에서는 1위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국채 얘기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전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만 좀 우려되는 것은 장병 월급 200만 원이 지금 인수위 차원에서 폐기 수순으로 밟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1,00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금액이 조정된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약간 수정된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지금 자영업자분들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국가가 되겠다. 저성장 양극화도 국정과제로 제대로 삼아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 너무 원론적인 얘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떨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극화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요.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주거 안정,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안정이 일단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상당 부분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반성을 저희가 토대로 기존에 있던 부동산 정책과 상당히 많은 다른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방식의 경제 정책이 핀다. 이것이 저는 양극화에서의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손실보상 관련돼서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더 어려우신 분들이 더 있었거든요. 더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저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가 이런 우리 방역방침 때문에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거기에 대한 손실도 국가가 충분히 보상을 못했다라는 문제들이 있고 거기에서는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역시도 이 부분에서 누차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특히 더 피해를 많이 본 그것 때문에 양극화가 조금 더 어렵게 더 심각하게 벌어진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국가부채를 처음에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국가부채를 당연히 저희는 지금도 유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440조 정도가 늘었거든요. 국가부채가. 그런 상황 속에 저희가 국가부채를 무조건 늘려서 1,000만 원씩 지급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기금 방식입니다. 기금 조성 방식은 우리가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식이랑 애초에 메커니즘도 다르고 굉장히 그 어떤 방식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는 방식 내에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충분한 지원들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차기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로 다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재원 마련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기금 얘기하셨는데 50조 그때 약속했던 것들을 국민들도 기억하고 있다는 점 명심했으면 하고요.